우리의 인식은 심성의 두 기본 원천에서 발생한다. 하나의 원천은 표상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또 하나의 원천은 이런 표상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전자에 의해서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후자에 의해서 대상의 표상에 관계해서 생각된다. 그러므로 직관과 개념은 우리의 전 인식의 기반이다. 우리의 심성이 그 어떠한 방식에서 촉발되는 한에서 표상을 받아들이는 심성의 수용성을 감성이라고 한다면 이와 반대로 표상 자신을 산출하는 능력 즉 인식의 자발성이 오성지성이다. 직관이 감성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즉 우리가 대상에 의해서 촉발되는 방식만을 포함한다는 것은 우리 본성의 필연적 결과이다. 이와 반대로 감성적 직관의 대상을 생각하는 능력이 오성이다. 그러므로 직관과 개념은 우리의 전 인식의 기반이다. 이에 어떤 방식에서건 대응하는 직관이 없는 개념은 인식이 될 수가 없고 개념이 없는 직관도 인식이 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성질은 우열이 없다. 감성이 없으면 대상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성이 없으면 대상은 도무지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오성이 없으면 대상은 도무지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내용이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그러므로 개념을 감성화하는 일이 필연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직관을 오성화하는 일도 필연적이다. 이 두 능력 혹은 힘은 그 기능을 교환할 수 없다. 오성은 아무런 것도 직관할 수가 없고 감관은 아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오직 양자가 결합함으로써만 인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우리는 각자 감성과 지성제 역할을 혼동해서는 안 되고 양자를 조심성 있게 분리 구별해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감성 일반의 규칙들에 관한 학문 즉 감성론과 오성 일반의 규칙들에 관한 학문 즉 논리학을 구별한다. 그런데 논리학은 또다시 두 가지 의도에서 착수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오성 사용의 논리학과 특수한 오성 사용의 논리학이다. 전자는 사고의 절대 필연적인 규칙들을 내포하고 이런 규칙들이 없으면 오성의 사용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자는 오성의 사용이 어떠한 대상에 향하건 간에 대상들의 차이를 돌봄이 없이 오성을 사용할 것을 노린다. 특수한 오성 사용의 논리학은 어떤 종류의 대상에 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규칙들을 포함한다. 전자를 기본 논리학이라고 하고 후자를 어느 학문이건 그 학문에 대한 기관이라고 한다. 일반 논리학은 순수 논리학이거나 응용 논리학이다. 전자에 있어서는 우리의 오성이 적용되는 바 모든 경험적인 제약을 우리는 무시한다. 가령 감관의 영향, 상상의 관여, 기억의 법칙, 습관의 힘, 애착 등등 또 선입견의 원천, 뿐더러 혹종의 인식을 낙해하고 혹은 이런 인식을 잘못 우리의 인식 안에 밀어넣는 모든 원인도 일반적으로 무시한다. 이런 제약들은 오성 적용의 어떤 사정 아래에서만 오성과 상관하고 이런 사정을 알자면 경험이 요구되기에 말이다. 다음에 일반 논리학이 주관적인 경험적 제약 이것을 심리학이 가르쳐 주거니와 아래서의 오성 사용의 규칙들을 다룰 때에 그것을 응용 논리학이라고 한다. 즉 응용 논리학은 대상들을 구별함이 없이 오성의 사용을 노리는 한에서는 일반적이지만 경험적인 원리들을 갖는 것이다. 즉 일반적이면서도 순수한 논리학은 선천적인 원리를 다루고 오성과 이성의 기준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용은 어떻든 간에 경험적이건 선험적이건 간에 오성과 이성을 사용하는 형식에 관계해 있을 뿐이다. 즉 응용 논리학은 대상들을 구별함이 없이 오성의 사용을 노리는 한에서는 일반적이지만 경험적인 원리들을 갖는 것이다. 이렇기에 그것은 오성 일반의 기준도 아니요 특수과학의 기관도 아니며 오직 상식의 세척제이다. 그러므로 일반 논리학에서 순수한 이성의 학을 형성하는 부분과 응용 논리학 이것도 일반 논리학이기는 하다를 형성하는 부분을 온전히 구별해야 한다. 전자 순수 논리학만이 진정으로는 학이다. 그것은 비록 간단하고 건조한 것이기는 하되 오성의 원리론을 학술적으로 전개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한 일반 논리학에 있어서 논리학자는 항상 두 가지 규칙을 명심해야 한다. 1. 일반 논리학으로서의 이 학문은 오성적 인식의 모든 내용과 그 대상의 차이와를 도외시하고
사고의 순 형식만을 다루어야 한다. 2. 순수 논리학으로서의 이학은 어떠한 경험적 원리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광왕세간인이 믿었듯이 심리학에서 아무것도 빌려오지 않는다. 심리학은 오성의 규준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순수 논리학은 논증된 정설이요. 그 안의 모든 것은 선천적로 확실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일반 논리학은 인식의 모든 내용을 무시한다. 즉, 인식과 객체와의 모든 관계를 도외시한다. 그래서 한 인식이 딴 인식에 관계할 무렵에 논리적 형식만을 다룬다. 즉, 사고 일반의 형식만을 다룬다. 그러나 선험적 감성론이 증시했듯이 순수 직관이 있는 동시에 경험적 직관이 있기 때문에 대상의 사고에도 순수한 사고와 경험적인 사고가 구별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인식의 모든 내용을 무시하지 않는 하나의 다른 논리학이 존재하겠다. 왜냐하면 대상의 순수한 사고에 관한 규칙만을 포함하는 일반 논리학은 경험적 내용을 소유하는 모든 인식을 배척하겠기에 말이다. 선험적 논리학 일반 논리학이 아닌 하나의 다른 논리학은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바 기원을 다루기도 하겠으나 이런 기원이 대상에 귀속될 수 없는 한에서 다루겠다. 이에 대해서 일반 논리학은 인식의 기원을 다루지 않고 표상들이 애초에 선천적으로 우리 자신 안에 주어져 있거나 경험적으로만 주어져 있거나 간에 오성 지성 내 사고에 있어서 표상들을 서로 상관시키면서 사용할 때 준거하는 법칙에 좇아서만 표상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논리학은 표상의 기원이 어떠하건 간에 표상에 주어질 수 있는 오성의 형식만을 논한다. 나는 여기서 이하의 모든 고찰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독자가 10분 명념하도록 주의를 한다. 즉, 모든 선천적 인식을 선험적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표상들이 직관들이건 개념들이건 간에 선천적으로만 사용되고 혹은 선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과 또 어떻게 그러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도록 하는 선천적 인식만을 선험적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험적이라는 말은 인식의 선천적 가능성 혹은 인식에 관한 선천적 사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간도 공간의 어떠한 선천적 기하학적 규정도 선험적 표상이 아니다. 이런 표상들, 공간의 표상과 기하학적 규정의 표상의 기원이 경험이 아니라는 것과 이럼에도 그러한 표상들이 선천적으로 경험의 대상과 상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선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상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대상들 일반에 관한 우리의 선천적인 개념들을 다루는 모든 인식을 나는 선험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의 체계가 선험적 철학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러하여 우리는 순수한 직관도 아니요 감성적 직관도 아닌 순수한 사고의 작용인 개념들이 있어서 따라서 경험에서도 감성에서도 유래하지 않은 개념들이 있어서 선천적 선험적으로 대상에 관계할 것을 기대한다. 이처럼 기대해서 순수한 오성 지성의 인식과 순수한 이성의 인식의 이런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대상을 전혀 선천적 선험적으로 사고하거니와 관한 학문의 이념을 우리는 미리 형성한다. 이러한 인식들의 근원 범위 객관적 타당성을 정하는 학문을 선험적 논리학이라고 불러야 하겠다. 왜냐하면 선험적 논리학은 오성과 이성과의 법칙들만을 다루되 이 법칙들을 그것들이 오로지 선천적 대상에 관계 맺는 한에서만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험적 논리학은 일반 논리학처럼 이성의 경험적인 인식에건 이성의 순수한 인식에건 무차별적으로 관계 맺는 것이 아니다. 고래의 유명한 문제는 진리란 무엇이냐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로서 사람은 논리학자들을 궁지에 몰아넣는다고 추측하였다. 이 문제로서 사람은 논리학자들이 반드시 가련한 궤변에 의뢰하게 되거나 혹은 그들의 무지를 따라서 그들의 전 기술의 공허를 고백해야 하는 지경에 빠지기를 도모하였다. 이 무렵의 진리란 인식과 그 대상과의 일치다는 진리의 명목상의 정의는 주어진 당연한 것이 되어 있고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개개의 모든 인식의 진리에 관한 보편적이요 확실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진리가 인식과 그 대상과의 일치에 존립한다면 이런 대상은 다른 전 대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인식이 그것이 상관하는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비록 인식이 다른 대상에는 타당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더라도 그런 인식은 거짓이기에 말이다.
그런데 진리의 일반적 기준이란 인식의 대상들을 구별함이 없이 모든 인식의 경우에 타당하는 것이겠다. 이러한 기준에 있어서는 인식의 모든 내용이 딘식의 객관에 대한 관계가 무시되지만 진리는 바로 이러한 내용에 상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 내용의 진위를 가름하는 표징을 묻는 일은 불가능하고 또 불합리하며 따라서 진리에 충분하고도 동시에 일반적인 특징은 지적될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바다. 우리는 위에서 이미 인식의 내용을 인식의 진료라고 불렀으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하겠다. 즉, 진료상으로는 인식의 진리에 관한 아무런 보편적인 특징도 요구할 수 없다. 그런 요구는 자기 모순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러나 모든 내용을 제외한 순형식상의 인식에 관해서 말한다면 논리학이 오성의 보편적 필연적인 규칙을 진술하는 한에서 그것이 이런 규칙에 있어서 진리의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은 역시 명백하다. 규칙에 위반함은 잘못이다. 이때의 오성은 사고의 일반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이요. 따라서 오성 자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진리의 기준은 오직 진리의 형식에만 즉 사고 일반의 형식에만 관계하고 그런 한에서 완전히 정당하다. 그러나 그런 기준은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어떤 인식이 논리적 형식에 완전히 적합하더라도 즉 자기 모순이 없더라도 그것이 그 대상과 모순될 수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리의 순논리상의 기준 즉 노성 및 이성의 보편적 형식적 법칙과 인식과의 일치는 확실히 불가결의 조건이요 따라서 진리의 소극적 조건이기는 하나 그러나 논리학은 그것 이상으로 진출할 수가 없다. 일반 논리학은 형식에서가 아니라 내용에 관한 오류를 시금석에 의해서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일반 논리학은 오성, 지성과 이성과의 전 형식적 활동을 그 요소들로 분해하여 이런 요소들을 인간 인식의 모든 논리적 판정의 원리로서 제시한다. 논리학의 이런 부문은 따라서 분석론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이 까닭에 적어도 진리의 소극적인 시금석이다. 왜냐하면 인식이 대상에 관해서 적극적 진리를 포함하나 안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인식 자신을 내용상으로 탐구하기 이전에 먼저 모든 인식을 형식상으로 저 규칙에 의해서 음미하고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누구라도 일반 논리학에 의해서만 대상들을 판정하려 하고 또 무슨 주장을 하려 하는 모험을 할 수는 없다. 먼저 일반 논리학 바깥에 서대상에 관한 확립된 조사를 얻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조사를 일반 논리학의 법칙에 좇아서 단지 이용하려고 하고 연락 있는 전체 중에 조사된 것을 결합하려고 해야 한다. 아니 조사된 것을 오로지 일반 논리학의 법칙에 좇아서 음미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 더 좋을 것이다. 허나 모든 우리의 인식에 오성의 형식을 주려고 하는 이런 인식의 내용은 잠옷공허하고 빈약하지만은 그럴듯한 기술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매혹 때문에 인식을 판정하는 한각 기준인 일반 논리학이 객관적 주장을 현실로 산출하기 위한 적어도 마치 객관적 주장인 듯한 환영을 위한 기관인 것처럼 사용되어 왔고 이런 사정으로 해서 사실로 오용되어 왔다. 이처럼 잘못되게 기관이라고 생각된 일반 논리학을 변증론이라고 한다. 고대인이 한 학문의 혹은 한 기술의 명칭 변증론을 사용한 의미는 가지각색이었으나 그 명칭이 가상의 논리학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은 그 명칭의 실지 사용에서 확실한 추정을 내릴 수가 있다. 가상의 논리학이란 논리학이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바 철저성의 방법을 모방함에 의해서 또 모든 공허한 가장을 변명하고자 논리적 장소론을 이용함에 의해서 사람이 그의 무지에 아니 그의 계획적인 사기에다 진리의 외관만을 주려고 하는 궤변술이었다. 이에 우리는 확실하고도 유용한 경고로서 다음과 같은 주의를 해둘 수 있다. 즉 기관으로 보아진 일반 논리학은 항상 가상의 논리학이다. 즉 변증적이다라고. 선엄적 논리학에서 우리는 오성을 고립시키고 상술한 선엄적 감성론에서 감성을 고립시킨 것처럼 우리의 전 딘식 중에서 오로지 오성에 유래해 있는 사고의 부문만을 집어낸다. 이 순수한 인식의 사용은 대상이 직관 중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러한 대상에 적용될 수 있는 조건에 의존한다. 무릇 직관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인식은 객관을 결하고 있고 따라서 전혀 공허하다. 그러므로 선엄적 논리학에서 오성의 순수한 인식의 요소들을 다루는 부문이 또한 대상을 언제나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들을 다루는 부문이 선엄적 분석론이요 동시에 진리의 논리학이다. 무릇
인식이 동시에 그 모든 내용을 즉 어떤 객관과의 관계를 따라서 모든 진리성을 상실할 때에 그런 인식은 진리에 논리학에 모순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선험적 분석론은 원래 오성의 경험적 사용을 비판하는 데 대한 규준일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일반적, 무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기관으로 인정하고 순수한 오성만을 통해서 대상들 일반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려 하고 주장하려 하는 모험을 한다면 선험적 분석론은 오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성의 순수한 인식과 원칙을 단독으로 또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사용하려는 것은 우리를 자문매혹 경험만이 오성의 순수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진료를 줄 수 있는 것이지만 하기 때문에 오성은 공허한 궤변으로서 순수한 오성의 순형식적 원리를 진료적으로 사용하려는 위험에 빠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도 않고 아마 주어질 수도 없는 대상이 무차별적으로 있다고 판단하는 위험에 빠진다. 따라서 선험적 논리학의 둘째 부문은 이런 변증적 가상의 비판이 아닐 수 없고 그것은 선험적 변증론이라고 칭한다. 선험적 변증론은 저 가상을 독단적으로 환기하는 기술, 여러 가지 형이상학적인 요술에서 오는 유감스럽게도 잠옷 유행하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으로 쓰이는 오성과 이성의 비판인 것이다. 이런 비판은 그것들의 근거 없는 자부의 잘못된 환상을 적발하려는 것이요. 근거 없는 자부가 선험적 초험적 원칙에 의해서만 달성하는 줄로 오상하는 발명과 확장에 대한 요구를 각하해서 궤변적인 환영에 대해서 순수한 오성을 비판하고 보호하려고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험적 분석론에서 중요한 결과가 생긴다. 즉, 오성이 선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경험 일반의 형식을 예료함에 그치고 현상이 아닌 것은 경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성은 감성의 한계를 감성 내에서만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오성의 원칙들은 현상을 해명하는 원리일 뿐이다. 존재론은 사물 일반의 선천적인 종합 인식을 체계적 이론으로서 주는 것이라고 보통 참칭하지만 소위 존재론이라는 과시적 명칭은 이제야 순수 오성, 지성계 한갓 분석론이라는 겸손한 이름으로 대신해야 하는 것이다. 인식이 대상에 관계하는 방식과 수단이 어떠하든 간에 인식이 대상에 직접 관계하고 또 모든 사고가 그 수단으로서 구하고 있는 것은 직관이다. 직관은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적어도 우리 인간에게는 대상이 어떤 방식에서 심성을 촉발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대상에 의해서 우리가 촉발되는 방식을 통해서 표상을 얻는 능력 즉 수용성을 감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감성에 의해서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감성만이 직관을 우리에게 준다. 이에 반해서 오성을 통해서 직관들은 사고되고 오성에서 개념들이 발생한다. 그러나 모든 사고작용은 단적으로 직접적으로 직관에 관계하거나 어떤 표징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국은 직관에 관계한다. 따라서 모든 사고작용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감성에 관계하게 된다. 왜냐하면 직관 이외의 다른 방식에서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상 중에서 감각에 대응하는 것을 나는 현상의 진료라고 하고 현상의 다양이 일정한 관계에 의해서 정돈되도록 하는 것을 현상의 형식이라고 한다. 감각을 정리하고 감각을 어떤 형식 속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것 자신이 감각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모든 현상의 진료는 확실히 오직 후천적으로 주어져 있으나 그러나 현상들의 형식은 모든 감각에 대해서 심성 속에 선천적으로 이미 있어야 하고 따라서 모든 감각에서 분리되고 고찰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감각에 귀속하는 것을 전혀 내포하지 않는 모든 표상들을 선험적 의미에서 순수하다고 한다. 따라서 감성적 직관들 일반의 순수한 형식은 심성 속에 선천적으로 발견되겠고 이런 형식에 있어서 현상들의 모든 다양은 일정한 관계 중에서 직관된다. 감성의 이러한 순수 형식은 그 자신 순수 직관이라고도 하겠다. 이래서 한 물체의 표상으로부터 오성이 그것에 관해서 사고하는 것 즉 실체, 힘, 가분성 등을 분리하고 그와 동시에 감각에 귀속하는 것 즉 불가침, 입성, 경도, 의색 등을 분리할 때에도 이 경험적 직관 이외에 역시 무엇이 남는다. 즉 연장과 형태가 남는다. 이런 공간적인 것은 순수직관에 속하고 순수직관은 감관의 대상이나 감각의 대상이 현실로 없더라도 감성의 한갓 형식으로서 심성 속에 선천적으로 존재한다.
공간은 외적 경험에서 추상된 경험적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감각이 내 바깥에 있는 어떤 것, 즉 내가 있는 장소와는 다른 장소에 있는 어떤 것에 관계하기 위해서, 즉 내가 감각들이 서로 분리해 있고 또 나란히 있는 것으로 표상하기 위해서, 따라서 감각들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 있는 것으로 내가 표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근저에 공간의 표상이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기에 공간의 표상은 외적 현상들의 관계들로부터 경험적으로 얻어질 수 없고 도리어 외적 경험 자신이 공간의 표상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공간은 모든 외적 직관 작용의 근저에 있는 필연적인 선천적 표상이다. 공간 안에 대상이 없는 일은 넉넉히 생각될 수 있으나 우리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없다. 따라서 공간은 외적 현상에 의존하는 규정으로 보아지지 않고 외적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보아진다. 즉, 그것은 외적 현상의 근저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선천적 표상이다. 공간은 추리된 개념이 아니다. 혹은 흔히 말하듯이 물 일반의 관계에 관한 일반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순수 직관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는 단지 하나의 공간만을 표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공간이라는 말은 하나의 동일한 공간의 부분들을 의미한다. 또 이런 부분들은 유일의 포괄적인 공간에 대해서 이를테면 그것의 조직 요소로서 이런 요소들이 집합해서 포괄적인 공간의 성립이 가능하지만 선행할 수가 없고 도리어 유일의 포괄적인 공간 안에서만 생각될 수가 있다. 공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공간에서의 다양한 것과 따라서 보통 공간들 일반이라는 일반 개념은 전혀 전체적인 하나를 구획지음에 기본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간에 관하여 경험적이 아닌 선천적인 직관이 모든 공간의 관념들의 근저에 먼저 있다. 내가 선엄적 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그것이 다른 선천적 선엄적인 종합인식의 가능성을 통찰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로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구명을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 1. 주어진 개념 공간관념에서 선천적 종합인식이 실제로 나온다는 것이다. 이 선천적 종합인식은 이 개념을 내가 설명하는 방식을 전제하고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간은 어느 경험에서 유도된 경험적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표상이 선천적으로 밑바닥에 없다면 동시존재니 객인이 하는 것이 지각되지도 않기에 말이다. 약간의 사물이 동일한 시간에 동시적으로 있다거나 다른 시간에 계기적으로 있다거나 하는 것은 시간을 전제해서만 표상될 수 있다. 시간은 모든 직관의 기초에 있는 필연적 표상이다. 우리는 현상 일반에 관해서 시간 자신을 없앨 수가 없다. 비록 시간으로부터 현상을 없앨 수는 있지만 그러므로 시간은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 현상이 실제하는 것은 모두 시간 중에서만 가능하다. 현상들은 예외 없이 제거될 수 있으나 현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 조건으로서의 시간 자신은 없앨 수가 없다. 시간은 추리된 개념이 아니다. 흔히 말하듯이 일반 개념도 아니다. 그것은 감성적 직관의 순수 형식이다. 각종 시간들은 바로 동일한 시간 전체 시간의 부분들일 뿐이다. 단지 유일한 대상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표상시간 형식은 직관이다. 또 서로 다른 시간들은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명제는 일반 개념에서 이끌어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명제는 종합적이요, 개념에서만 발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명제는 시간의 직관과 시간의 표상 중에 직접 포함되어 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순수한 직관도 아니요 감성적 직관도 아닌 순수한 사고의 작용인 개념들이 있어서 따라서 경험에서도 감성에서도 유래하지 않은 개념들이 있어서 선천적으로 대상에 관계할 것을 기대한다. 이처럼 기대해서 순수한 오성의 인식과 순수한 이성의 인식의 이런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대상을 전혀 선천적으로 사고 또 추리하거니와 관한 학문의 이념을 우리는 미리 형성한다. 이러한 인식들의 근원 이 범위 객관적 타당성을 정하는 학문 비판적 인식론을 선엄적 논리학 초월 논리학지라고 불러야 하겠다. 내가 개념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제시된 개념들의 내용을 분해하여 판명하게 하는 소위 개념들의 분석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분석은 철학 연구에 있어서 보통 하는 절차다.
내가 의미하는 개념의 분석은 이때까지 기도한 바 없었던 오성 능력 자신의 분해다. 이래서 선천적 개념들의 출생지인 오성 중에서만 그런 개념들을 탐구함에 의해서 또 오성 능력의 순수한 사용을 일반적으로 분석함에 의해서 우리는 선천적 개념들의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선엄 철학의 진정한 과업이다. 그 외의 일은 철학 일반에 있는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개념들의 층간 오성에 있어서의 번초적 싹과 소질을 더듬어 보겠다. 이런 싹과 소질 중에 순수한 개념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이러한 개념들은 드디어 경험을 기원으로 해서 발전한다. 그리고 바로 동일한 오성을 통해서 순수한 개념들은 자신에 붙어있는 경험적 조건에서 해방되어 그 순수한 모습 중에서 전시된다. 이 분석론은 우리의 선천적 전인식을 순수한 오성이 자발성의 기본한 인식 요소들로 분해하는 데에 존립한다. 이 무렵에 다음의 4가지 점이 중대하다. 1. 개념은 순수한 개념이요. 경험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 위. 개념은 직관과 감성에 속하지 않고 사고와 오성에 속한다는 것. 3. 개념은 기본적 개념이요. 파생적 개념에서 구별되고 혹은 이것에서 합성된 개념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4. 개념에 관한 우리의 표는 완전하고 순수한 오성의 전범위와 완전히 합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이 종합에 관한 모든 근원적 인순수 개념의 표다. 오성은 이러한 개념들을 선천적으로 내포한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내포하는 까닭의 오성은 한가 순수한 오성이라고도 불리운다. 오성은 이러한 순수한 개념에 의해 섬한 직관의 다양 중에 있는 그 무엇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즉, 직관되는 객관을 사고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류는 하나의 공통적인 원리에서 즉 판단하는 능력에서 체계적으로 전개된 것이요. 순수한 개념들을 방침 없이 탐구한 결과로 광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위에서 우리는 오성을 한가 소극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비감성적인 인식 능력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감성을 떠나서는 우리는 어떠한 직관도 가질 수가 없고 따라서 오성 지성근 직관의 능력이 아니다. 허나 직관 외에는 개념에 의한 인식 방식밖에 없다. 따라서 전 오성 지성계 인식, 적어도 인간 오성의 인식은 개념에 의한 인식이요. 직관적이 아니고 논증적이다. 모든 직관은 감성적인 것으로서 촉발에 의존하지만 개념은 기능에 의해서 생긴다. 나는 기능을 서로 다른 표상들을 하나의 공통적 표상 아래로 귀착시키는 통일작용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개념은 사고의 자발성에 기본한다. 이것은 감성적인 직관이 인상의 수용성에 기본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오성 지성근 개념들을 판단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직관 이외의 어떤 표상도 대상에 직접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은 대상에 직접적으로 상관하지 않고 대상에 관한 어떤 딴 표상에 상관한다. 기 표상이 직관이건 혹은 그것 자신이 이미 개념이건 간에. 이에 판단은 대상의 직접적인 인식이요. 따라서 대상에 관한 표상의 표상이다. 모든 판단에는 하나의 개념이 들어있다. 이것은 많은 표상들에 타당하고 이런 많은 표상 중에서 대상에 직접 관계하는 표상 즉 주어진 표상도 포함한다. 따라서 모든 판단들은 우리 표상들 간의 통일 기능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직접적인 표상 대신에 이런 표상과 그 외의 여러 표상을 포괄하는 하나의 보다 더 높은 표상이 대상을 인식하고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가능한 인식이 하나의 인식애로 집약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성의 모든 작용을 판단들로 환원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오성은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무릇 오성은 앞서 말한 바에 의하면 사고하는 능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고는 개념에 의한 인식이다. 그러나 개념은 가능한 계거로서 아직 미규정인 대상의 어떤 표상에 상관한다. 이에 판단들에 있어서의 통일의 기능을 우리가 완전히 표시할 수 있다면 오성의 기능들은 전부 알려질 수 있다. 만약 우리가 판단 일반의 전 내용을 무시하고 판단에 있어서의 오성의 형식만을 주목한다면 판단에 있어서의 사고의 기능은 각각 세 다리를 포함하는 네 항목 아래 개괄될 수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네 항목은 다음의 표로 적당히 나타내질 수 있다. 분량, 전칭 판단,
특징 판단, 단층 판단, 성질, 긍정 판단, 부정 판단, 무한 판단, 관계, 정언 판단, 가언 판단, 선언 판단, 양상, 개연 판단, 실현 판단, 필연 판단. 판단이 포함하는 각종 표상들의 통일을 주는 개념의 동일한 기능이 직관이 포함하는 각종 표상들의 단순한 종합에도 통일을 주고 있다. 이런 통일이 보편적으로 말해서 오성의 순수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오성은 분석적 통일에 의해서 개념들에서 판단이라는 논리적 형식을 산출했지만 이 동일한 오성이 이제야 그 동일한 작용을 통해서 직관 일반 중의 다양을 종합적으로 통일하면서 자신의 표상들에다 대상성을 구성하기 위한 선언적 내용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오성의 표상들을 오성의 순수한 개념들이라고 한다. 하기에 이러한 개념들은 객관의 직관에 선천적으로 상관하되 일반 논리학은 이러한 상관을 할 수가 없다. 이래서 직관 일반의 대상에 선천적으로 관계하는 오성의 순수한 개념의 수효는 모든 가능한 판단의 논리적인 기능들이 상술한 표에서 보였던 그 수효만큼 생긴다. 왜냐하면 상술한 판단의 논리적인 기능들은 오성의 작용을 세목으로 완전히 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성의 능력을 주도하게 조사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순수한 개념들을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라 범주라고 부르고자 한다. 범주표, 분량, 단일성, 수다성, 전체성, 성질, 실제성, 부정성, 제한성, 관계, 속성과 자존성, 인과성과 의존성, 상호성, 양상, 가능성 불가능성, 현존성 비존재성, 필연성 우연성. 이상이 종합에 관한 모든 근원적인 순수 개념의 표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